시사 포커스 박윤경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일 월요일 시사 포커스 박윤경입니다. 오늘부터 2달 동안 동물등록제 자진 신고 기간이 운영됩니다. 앞으로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는데요. 관련해서 강원도 수의사회 동물복지위원장인 유주용 수전동물병원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법률톡에선 임미선 변호사가 손괴죄에 대해서 전합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스마트 미디어를 선도하고 있는 CBS 노컷 뉴스가 소리를 담은 뉴스로 재도약합니다. 노컷 뉴스에는 뉴스메이커의 생생한 육성과 취재원들의 다양한 목소리, 뉴스 현장의 흥미로운 음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CBS 노컷 뉴스는 CBS 레인보우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동물등록제. 아직까지 등록률은 30%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등록률이 부진하면서 정부는 동물등록제 개편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를 앞두고 오늘부터 8월 31일까지 2달 동안을 동물등록 자진 신고 기간으로 운영하는데요. 이 기간 동안 동물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개편되는 동물등록제가 반려동물의 유기 문제를 줄일 수 있을지 강원도 수의사회 동물복지위원장인 유주용 수전동물병원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병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앞서 잠시 소개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오늘부터 2달 동안이 이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으로 운영된다고요? 네,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 제12조에 따라 법적으로 등록하도록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는데요. 네. 미등록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규정되어 있지만 현재까지 단 한 번도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 횟수로 벌써 5년이 지났지만 저조한 등록률로 실효성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유기동물 문제뿐만 아니라 최근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동물등록제를 통한 유기, 유실동물 문제 해소와 기초적인 반려동물 실태 파악을 위하여 정부와 지자체가 이번 자진 신고 기간을 두게 되었습니다. 네. 자, 듣기로는 9월부터는 조금 법 개정이 강화된다고 하던데 이 기존의 동물등록제 운영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도 적지 않았죠. 네, 5년 넘게 진행된 동물등록제가 현재 반려동물의 정확한 개체수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등록도 미비하지만 이미 폐사했거나 보호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그 실태 파악이 안 되어 통계조차 실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네. 자, 그런데 궁금한 게 이 동물등록제가 2014년부터 시행이 됐는데 아직까지 등록률이 30% 정도인 그 이유가 참 궁금하네요. 네, 일단은 많이 이게 알려져 있지도 않은 부분들도 있고요. 네. 그리고 등록에 대한 기피 현상도 있어요. 일단은 마이크로칩이라는 어떤 이물을 우리 아이 몸에다 넣는 거에 대한 거부감인데요. 네. 그 마이크로칩은 충분히 재이물 반응이 없도록 코팅되어져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예.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개편되는 동물 등록제와 또 자진 신고 기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는데요. 자, 일단 자진 신고 대상이 되는 동물은 요즘은 뭐 반려동물 하면은 개나 고양이를 좀 대표적으로 떠올리는데 뭐 개나 고양이 이렇게 집에서 키우는 동물은 전부 해당이 되나요? 아니요, 지금 우리 춘천시의 경우는 등록 대상을 3개월령 개 이상의 개로만 해당하고 있고요. 네. 고양이는 지난해 1월 15일부터 시범 지역에서만 시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기준 28개 지자체만 시행하고 있고요. 네. 우리 강원도에서는 원주와 속초가 시범 지역으로 고양이 등록이 가능합니다. 네. 자, 등록하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정확히는 동물 등록은 오프라인만 가능합니다. 네. 소유주의 주소와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등록 신청 서류를 작성하셔야 하는데요. 네. 춘천 지역은 가까운 동물병원이 모두 등록 대행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간혹 인터넷상에 동물 대행 업무를 하고 있는 업체가 인터넷을 통해 마이크로칩 내장이 아닌 외장형 인식표로 일정 수수료를 받고 동물보호 관리 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는 허수 등록이 가능하고 소유주가 직접 작성한 신청 서식을 지자체가 수거해야 하기 때문에 온라인 등록은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네.
다만 정식 등록된 반려견은 동물보호관리 시스템을 통해 소유주가 직접 주소 및 연락처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요. 네. 등록 동물이 사망하였을 때도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동물 등록은 지정 대행 업무를 하고 있는 동물병원을 찾으셔서 신청 서식을 작성하시고 등록 방법에 따라 내장형과 외장형을 선택하시면 간단히 등록되시고요. 지자체에서 동물 등록증을 등록 주소지로 보내주게 됩니다. 네. 앞서 말씀하실 때 많은 분들이 동물 등록을 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로 내장형 마이크로칩의 부작용을 좀 우려해서라고 좀 말씀도 하셨는데요. 이 등록 방법에는 내장형과 또 외장형이 있더라고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동물 등록의 방법으로는 무선 식별 장치, 즉 마이크로칩을 내장하는 방법과 마이크로칩에 들어가 있는 외장형 목걸이를 부착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금속판의 인식표에 등록번호를 각인해서 목걸이를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문제는 외장형의 경우 이제 산책이나 생활에서 쉽게 분실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네. 특히 마이크로칩이 내장된 외장형 목걸이의 경우 분실하게 되면 다시 등록을 해야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 더욱이 외장형의 경우 등록된 개가 집을 나갔을 때 목걸이가 떨어져 나가거나 누군가 발견하여 목걸이를 떼어버리는 경우 등록을 했어도 보호자를 찾을 수 없어 유기, 유실동물 문제의 해결에 전혀 실익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네.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내장형 마이크로칩에 대한 흔한 오해가 있는데 아직 우리는 시행한 지 좀 얼마 안 돼서 알레르기 반응에 대한 검증이 좀 충분하지 않다 좀 이런 지적이에요. 그런데 충분히 업체에서 생산되고 국가에서 검증을 한 제품들이기 때문에 마이크로칩을 통한 이제 유가족 문제 같은 문제는 거의 또 당첨 확률 정도의 확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자, 동물 등록 개편안을 살펴보면요. 앞으로 이제 좀 어떤 차이가 발생하는 건가요? 네, 2020년 3월부터는 아예 등록 원령을 3개월에서 2개월로 이제 바뀌는데요. 네. 이는 동물 등록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분양 중인 강아지가 주로 2개월령인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네. 이전에는 생후 3개월령부터는 동물 등록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2개월령일 때도 동물을 등록해야 된다 이런 건가요? 네네, 2개월령부터 한 달 이내에 30일 이내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은 판매되거나 분양되는 그런 반려동물은 거의 다가 이제 동물 등록이 돼야 되는 거네요? 네네, 맞습니다. 자, 이 동물 등록제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반려동물들의 주민등록증과 같을 것 같은데 이로 인해서 좀 어떤 효과들을 좀 예상하세요? 네, 반려동물의 주민등록증 맞습니다. 등록하시면 시에서 제작한 반려동물의 등록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동물 등록을 통해 보다 쉽게 반려동물을 찾을 수 있고요. 등록된 반려동물의 개체수 파악을 통해 앞으로 펼쳐질 반려동물과 관련된 정책의 방향이 좀 더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네. 안 그래도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사실 이 동물 등록제라는 것이 유기동물 발생을 줄이려는 목적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사랑하는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다시 찾아주려는 목적도 있잖아요. 실제로 이 동물 등록제 시행 이후에 주인에게 돌아간 유기동물도 상당수라고 들었어요. 네네, 상당히 많고 실제로 우리 춘천 인근의 골프장에서 이제 키우는 반려견이 지난달에 이제 나간 적이 있거든요. 네. 나간 지 불과 2시간 만에 보호자를 찾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 과거에는 이제 프린트를 통해서 사진을 넣은 아이의 이제 전단지를 붙이거나 이런 방식으로 찾아야 했었는데요. 네. 등록된 강아지들의 경우는 바로 리더기를 통해 소유주의 연락처 주소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손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네. 지금을 이제 반려동물 천만 시대라고 하는데 하지만 동물 안락사나 유기도 자주 문제가 되고요. 또 동물 학대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데 그런 걸 보면은 정말 아직도 사회적으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좀 모범이 될 만한 사례가 있을까요? 네, 걔는 이제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1만 5천 년 전부터 길들여져 왔습니다. 네.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자신의 역할을 수행해 오던 개들이 불과 100년도 안 되는 역사 속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제 역할을 잃고 거실 소파에서 천덕꾸러기 신사가 되어버린 거죠. 네.
즉 개들이 더 긴 역사 속에서 자신의 역할에 대해 교육되어져 왔습니다. 네. 이처럼 이 시대에서도 반려견으로서의 사회 속에서 공존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한데요. 네. 이것을 제2의 사회화라고 합니다. 예. 천덕꾸러기로 문제견이 아닌 가치 있는 존재로 키우기 위한 보호자와의 교육 프로그램이 최근 많은 관심을 받으며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서울시의 경우 반려견 문제 해소를 위한 서울시 반려견 돌봄 문화 시민학교 여러 긍정적 평가를 얻고 있었습니다. 네. 이에 발맞춰 우리 강원도에서도 이러한 필요성이 요구되지만 전문가 자체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어서 네. 2017년부터 반려동물 전문가 육성을 위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였고요. 예. 반려동물 문화센터를 열어 동물 매개 활동가, 동물 행동 교정사 등을 육성했습니다. 네네. 현재는 지원 부족으로 이어가지 못한 점이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지금은 이어지지 못하고 있군요. 네네. 아니, 좀 예산 지원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워낙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가정이 굉장히 많은데 좀 아쉽네요. 네, 아직 우리 강원도는 이제 좀 그런 인식이 조금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네, 아직 그런 쪽에 아직 지원이 조금 부족하고 있어요. 네. 저는 반려동물을 키우지는 않지만 프로그램들을 보면은 그 반려동물의 사회화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네. 아까 예를 들어 주셨던 서울 돌봄 시민학교 같은 곳에서는 뭐 어떤 것들을 배울 수가 있는 건가요? 네, 바로 제2의 사회화 교육이라고 해서 우리 반려견들은 처음 태어나서 생후 2개월, 3개월까지는 제1의 사회화 교육을 바로 어미견한테 배우고 있어요. 네.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엄마가 아이한테 교육하듯이 예. 무는 법, 그리고 뭐 짖는 법, 네. 배변, 예. 이제 이런 것들을 어미가 되게 철저히 가르치거든요. 아. 심지어 해서는 안 되는 행동할 때는 어미 강아지가 새끼 강아지의 주둥이를 앞발로 친다거나 네네. 아니면 입으로 무는 식으로 예. 아주 엄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 강아지들이 좀 조기 분양이 됨으로써 예. 어미견하고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제1의 사회화 교육을 우리 강아지들이 못 받은 채 분양되고 우리 품으로 들어오는데 네. 문제는 우리 품에 들어와서 제2의 사회화 교육이 돼야 하는데 그거를 간과하고 그냥 거실에서 이제 방치된 채 생활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면은 사춘기 청소년들이 네. 원룸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 중학생, 학생이 함께 생활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 강아지의 지금 모습이에요. 네. 우리 강아지는 빠르면 6개월부터 10개월 이내 그 안에 이제 2차 성징이 일어났고 어떻게 보면 사람을 지금 이제 사춘기 네. 아이의 그 연령인데 그때 저희는 아무런 관심도 없이 거실에 방치돼서 가족과 함께 자기 공간도 없이 생활하고 있음으로써 예. 아이의 어떤 마음의 안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얻지 못하고 예. 도리어 문지견이 되고 있는 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 말씀을 들어보니까 반려동물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정말 필요하겠구나. 사랑만으로는 안 되고 사랑을 담은 교육이 좀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관심이 많아졌으면 하고요. 다른 이야기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지난해 목요 초대석에 모셨을 때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마는 원장님께서는 강원 반려동물 문화센터를 개소하셨고 또 24시간 반려동물 응급병원도 운영하시고요. 또 여러 세미나나 강연도 열고 계시는데요. 이번에는 길고양이를 대상으로 한 세미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자리인가요? 네, 반려동물 문화센터의 이제 교육 훈련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난해부터 이제 태계동 센터 내에 동물병원을 열었습니다. 네. 마침 연초에 도지사님을 뵙는 자리에서 우리 지역의 반려동물 야간 응급 진료가 부재하다는 말씀을 전해 듣고 센터 내에 이제 제가 상주하면서 야간 응급 진료를 보게 되었습니다. 네. 진료 업무에 묶여 있다 보니 활동에 좀 이제 제약이 되지만 변함없이 우리 지역 반려동물 문화 정착에 보탬이 되고자 현재 이제 강원도 수의사의 동물복지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유기동물보호소 봉사 및 춘천 사회혁신센터에서 텅빈 놀이터를 아이들과 함께 동물이 공존하는 놀이터로 개선하는 사업에도 힘을 보태기도 하였고요. 네. 모레네요. 네, 7월 3일에는 청소년 시립도서관에서 우리 지역 아이들의 꿈을 키우기 위한 강연도 진행됩니다. 네네. 그리고 반려견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우리와 함께 공존하고 있는 길고양이에 대해 함께 살아가는 대안을 모색해보는 자리가 7월 12일 저녁 6시 춘천 국밥스에서
마련되었는데요. 네. 이 자리를 통해서 모아진 의견은 전시에 전달해서 실효성 있는 대안 제시의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좀 많은 의견들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자, 오늘 인터뷰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된 것 같은데요.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반려동물 천만 시대에 들어서면서 유기동물 문제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내 지정 문제, 그리고 최근 물림사고 문제, 길고양이 문제까지 사회적 문제로만 다뤄지고 있는데요. 어쩌면 우리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할 때라고 보여집니다. 네. 간혹 방송으로 접하는 소위 천재견들의 모습도 볼 수 있는데요. 네. 충분한 교감과 사회화를 통해 가능합니다. 또한 독수포츠를 통해 함께 팀으로 호흡을 하는 반려견의 경우 절대 유기되는 일이 없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동물 매개 활동, 동물을 통해 우리의 아픔을 보다듬어주는 역할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고요. 길고양이를 통해 들쥐 문제와 성공적 도시 재생 사업의 성과도 있습니다. 네. 이처럼 미래는 반려동물의 역할이 더 커질 전망인데요. 어떻게 보면 자연 자원이 풍부한 우리 강원도가 반려동물 문화와 산업에서 선도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우리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로 작은 의견들부터 시도해 보면서 성과를 개선해 간다면 실효성 있고 의미 있는 독창적 대안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속에서 성공적 대안들을 타 지역에서도 적용해 간다면 우리 강원도가 반려동물 문화를 선도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마침 이를 실현하고자 우리 강원도에서 반려동물 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 건립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데요. 네.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독창적 의견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강원도 수의사회의 동물복지위원장인 유주용 수존동물병원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 시사포커스 박윤경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네,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어려운 법률 상식을 쉽게 풀어보는 시간이죠. 임미선 변호사의 법률톡 시간인데요. 임미선 변호사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7월의 첫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여름 휴가 계획 세우셨어요? 아니, 아직 별다른 계획가 없는 상황인데 뭐 이제 가야죠. 네. 작년에도 그러셨던 네.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자,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7월 첫날, 우리는 어떤 법률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우리 저희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요. 네. 간단한 질문을 먼저 우리 그 박윤경 아나운서한테 하나 드리겠는데요. 네. 만약 자신의 집 앞에요, 그 이제 불법적으로 걸린 현수막을 직접 떼어버렸어요. 네. 그렇다면 그 현수막을 뗀 사람은 형사처벌을 받게 될까요? 저한테 질문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미 말씀하실 때 불법 현수막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불법이니까 뭐 떼어버려도 상관없지 않을까요? 아,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아니니까 질문을 드렸겠죠. 아유, 네. 그 철거 대상인 그 불법 현수막이라 하더라도요, 개인이 그것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훼손되었다고 한다면요, 재물 손괴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실제로 하급심 판례이기는 하지만 오피스텔 그 입주민들이요, 인근 아파트에 설치한 현수막을 무단 철거한 혐의로 기소된 오피스텔 입주민에 대해서요, 재물 손괴죄로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아니 누가 이런 걸 달아놨어? 휙 떼가지고 네네.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그러면 네네.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불법이라도 하더라도 그 물건을 함부로 파손시키거나 버리거나 하면 안 되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은 실생활에서 누구나 쉽게 저지를 수 있는 손괴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손괴죄. 네. 이 손괴죄라는 게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파손시키거나 망가뜨리는 경우에 처벌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 손괴죄에 해당이 되려면 어떤 법률적 요건이 갖춰져 있어야 하나요? 손괴죄는 우리 형법 제366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타인의 재물뿐만 아니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 매체 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재물이라는 거는 뭐 물건을 의미하는 건가요? 물건과 같은 유체물뿐만 아니라요. 관리할 수 있는 동력까지도 포함이 되고요. 예. 부동산도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네. 특히 간과하실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동물의 경우에도 손괴죄의 재물에 해당이 됩니다. 아, 동물도 재물에 해당이 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의 애완동물을 일부러 다치게 하거나 죽인 경우에는요, 손괴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네. 애완동물이 만약 뭐 피가 나거나 다리가 부러지는 것처럼 다치지는 않았지만 그 애완동물의 효용을 해한 것이라고 한다면 손괴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쉽게 말씀드리면 앵무새에게 어떤 사람이 욕을 가르쳤어요. 네. 예, 그 앵무새가 다른 말을 전혀 하지 못하고 욕만 계속 반복을 해서 한다면요. 네. 앵무새에 대해서 그 효용을 해한 것이기 때문에 예. 손괴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와, 또 이런 경우가 있군요. 네. 그러면은 동물뿐만이 아니라요. 다른 사람이 키우고 있는 화초와 같은 식물을 일부러 훼손한 경우에도 당연히 손괴죄로 이 처벌받겠네요. 그렇습니다. 실제 판례 사안이 있는데요. 갑 소유의 토지에 을이 그 갑의 동의 없이 농작물을 몰래 경작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를 알고 토지 소유자인 그 갑이요. 을이 키운 농작물을 전부 뽑아버렸어요. 네. 예, 이 경우 농작물은 경작자인 그 을에 이미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요. 을의 동의 없이 농작물을 임의로 뽑아버렸다면 토지 소유자라 하더라도요. 갑은 그 손괴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와, 이거는 좀 억울할 수 있겠어요. 누가 정말 나 몰래 내 땅에 뭘 심었는데 네네. 그거를 뽑을 수 없다라는 게 네, 그러면은 갑의 경우에는 상당히 억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갑은 농작물을 뽑지 않고 어떤 방법으로 이 자신의 땅을 되찾아올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 갑은요. 을을 상대로 해서 농작물을 수거 후에 땅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셔야 합니다. 예. 을이 무상으로 경작하는 기간 동안에 그 토지 사용료 또한 추가적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떤 뭐 감정적인 거나 아니면 좀 물리적인 힘 이런 네. 걸로 해결하면은 안 되고 예, 그렇습니다. 절차를 따라야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이 손괴죄에 해당이 되려면은 금전적인 가치가 있는 어떤 물건이어야 될까요? 뭐, 네. 예. 예를 들면 저는 궁금한 게 뭐 예를 들어서 제 아들이 네. 제게 이제 어버이날 그 편지를 네, 써줬어요. 네. 그래서 제가 정말 소중하게 잘 간직을 했는데 실제요. 뭐 예를 들어. 갑자기 감정이입이 됐는데 누가 이제 이거를 찢어버린 거예요. 네네네. 저한테는 소중한 물건인데 그렇죠. 이럴 경우에도 손괴죄에 해당이 될까요? 당연히 해당이 됩니다. 아, 예. 네, 손괴죄에서의 재물은요 반드시 경제적 가치라든가 교환 가치를 가질 것을 필요로 하지는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만 아주 중요한 가치가 있는 그 물건이라 하더라도 뭐 예를 들면 오래된 가족 사진도 해당이 될 수도 있겠죠. 예. 그 경우에도 소유자 동의 없이 찢은 경우라고 한다면 손괴죄에 당연히 해당이 됩니다. 아까 그 손괴죄 말씀하실 때 문서도 네. 손괴죄의 객체가 이제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 만약에 문서의 명의를 위조한 경우라면은 손괴죄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문서의 명의를 위조한 경우라고 한다면요. 그것은 손괴죄가 아니라 저희가 몇 번 그 법률톡에서도 다뤄본 바 있습니다. 네. 문서 위조죄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예. 문서 손괴죄는요. 문서에 있는 명의를 손대지 않고요. 문서를 찢은 경우라든가 뭐 물에 적셔서 그 내용을 읽지 못하게 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참 치사한 방법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설명하실 때 손괴죄가 재물을 뭐 부수거나 뭐 망가뜨리는 방법 말고도 은닉이라는 단어도 네네. 사용하셨잖아요. 네. 어떤 물건을 숨기는 경우에도 손괴죄에 해당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냥 단순히 숨기는 것만으로도 손괴죄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단지 숨긴다라는 것만으로는 손괴죄에 해당이 되지는 않고요. 네. 손괴죄에 해당이 되려면 재물을 찾지 못하게 숨겨서요. 그 재물을 가진 효용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 판례는 그 피해자가요. 물건 또는 문서를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네. 그 장소를 알지 못해서 물건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한다면 은닉으로 인한 손괴죄에 해당이 된다고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헷갈리는 게 네. 어찌됐든 남의 물건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절도죄도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이 절도죄와 손괴죄는 뭐 어떻게 구분을 할까요? 조금 어려운 용어긴 한데 불법 영득 의사가 있느냐의 여부거든요. 불법 영득 의사. 네네, 그렇습니다. 손괴죄는 그 재물의 이용 가치라든가 효용을 없애거나 감소시키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 재물을 내가 취득할 의사까지는 필요로 하지는 않는 것이죠. 네. 그러나 절도죄는요, 반드시 재물을 내 소유로 하려는 그 의사인 불법 영득 의사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절도죄와 손괴죄를 구별할 수 있다는 네, 말씀이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타 방법으로 물건의 효용을 해한다는 의미는 뭘까요? 물질적인 훼손뿐만 아니라요. 사실상 또는 감정상에 그 물건의 본래 용도에 사용할 수 없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건데요. 네.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완성된 그림에 낙서를 해서 그 그림을 걸어둘 수 없게 하는 경우라든가 네. 음식용 그릇에 침을 뱉어서 네. 기분상 그 그릇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하는 아. 경우가 이에 해당이 됩니다. 예. 뿐만 아니라 새장 안에 새를 임의로 풀어준다거나 양어장에 송어를 밖으로 유출하게 한 경우에도 손괴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손괴죄에 해당이 되는군요. 만약에 어떤 물건이 본래 효용 가치는 없어졌지만 네. 그래도 다른 용도로 충분히 사용이 될 수 있다면 손괴죄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손괴죄는요, 물건 자체가 반드시 소멸되는 것을 요하지는 않는데요. 소유자의 이익에 바라는 그 물체의 상태 변화가 있다면은 손괴죄에 해당이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네. 실제 판례 사안인데요. 포도주 원액을 부패시킨 경우에요. 재물 그 손괴죄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포도주 원료로는 사용할 수 있지만 식초의 제조에 사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소유자의 의사에 반해서 상태 변화가 있는 경우로 봐서 재물 손괴죄로 처벌한 바 있습니다. 네. 이 손괴죄라는 게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이 될까요? 손괴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는 처벌되는 그 친고죄도 아니고요. 네.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도 아닙니다. 네. 따라서 손괴가 이루어진 후에요. 피해 변상을 해가지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어요. 예. 그렇다 하더라도 형사 절차는 그대로 진행이 되고요. 네네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요. 그 양형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손괴죄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임미선 변호사였습니다. 네, 시사포커스 박윤경입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어제는 남북미 정상의 정전협정이 이루어진 지 66년 만에 판문점에서 만난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한반도에도 곧 평화가 찾아오길 바라봅니다. 자, 7월도 활기차게 시작하시길 바라고요. 저는 내일 낮 1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